자, 점심시간 함께하는 D사이트 런치박스 오늘 월요일도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주말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선 하나님은 저는 주말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으로 공부하는 보냈습니다. 시간. 네. 리포트 어떻게 할 만합니까? 오늘 좀 재밌는 리포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리포트 있죠? 엔터주도 있고요. 엔터? 화장품주도 있는데 화장품? 네, 제가 관심 있는 분야였어서 좀 재밌게 읽었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열심히 우리 수습이 공부를 했었던 엔터와 화장품에 대한 리포트 이따가 반도체와 함께 불만나는 리포트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전에 런치 토크에서는 트럼프 피격 얘기를 우리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자산시장에 몸담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서 이 트럼프가 부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 같은지 앞으로의 예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기막힌 투자 한 끼에서는 2차 전지와 게임과 네이버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오후장 공략주까지 알아보는 그런 알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반 동안 진행되는 D사이트 런치박스 오늘도 아주 재밌는 내용으로 구성을 했으니까요. 1시간 반 동안 채팅 많이 쳐주시고요. 지금 본격적으로 런치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전 세계 흔든 트럼프 피격, 증시도 흔들까, 이 부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 관점, 산업 관점, 경제 관점에서 알아볼 텐데요.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인 우리 테이버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일단은 이게 사실은 뭐 웃을 내용은 아닙니다. 네. 트럼프가 유세하다가 갑자기 귀를 만지더니 앞으로 몸을 숙이고, 나중에 뉴스 뜬 거를 보니까 이제 어떤 저격하는 사람이 위에서 총을 쏴가지고 바로 3cm 옆으로 머리를 비껴가서 귀를 맞았다. 근데 트럼프는 바로 일어나서 내가 이겼어. 올해의 사진이 되지 않을까. 아. 네, 어마어마한 사진이 하나 나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재영 차장님은 이 뉴스 접하시고 많이 놀라셨죠? 예. 그 귀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네. 뭐 이렇게 총격이 탕탕 났다 이런 게 아니고 귀를 맞았다는 거에 네. 굉장히 크게 놀랐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게 주식이 어떻게 이런 걸 다 떠나서 이게 인도적으로 이런 문제가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있었고 이게 굉장히 양극화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이거는 사실 사회 경제적으로 안 좋은 그렇죠. 거거든요.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시장은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걸 불확실성.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혹시나 트럼프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전 대통령이 뭐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럼 그렇죠. 시장은 더 이게 혼돈으로 갈 수 있거든요.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니까. 시장은 그냥 가만히 조용히 흘러가는 걸 가장 좋아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에도 굉장히 좀 공포감을 느꼈고, 그런데 이제 큰 문제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회복을 해버리시더라고요. 굉장한 때릴수록 강해지는 남자. 굉장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 총알이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이제 그냥 지나간 게 아니고 몸을 스쳐 지나갔는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트럼프가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반영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진짜 국제 정치적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이재명 당대표도 목을 한번 노려서 피습을 당했었고, 아베 전 총리는 실제로 총을 맞아서 사망하셨고, 이번에 또 이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미국 대선 후보가 총격을 당해가지고 귀를 맞아서 머리를 바로 옆에 스쳐갔다? 이게 국제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돈의 시대가 아닌가, 이런 양극화되면서 극단 정치로 가는 시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지금 미국에서 발생했다라는 점에서 뭔가 이게 뭐 바이든 대통령도 계속해서 지금 뭐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너무 혐오 정치를 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또 한편에서는 이게 공화당에서도 이걸 기회로 이용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쪽에서도 오히려 이게 어찌 보면은 내가 이렇게 공격을 받았는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혐오 정치는 이제 멈추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정치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흑가백 논리로 이게 양극화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뭔가 이제 SNS도 그렇고 뭔가 나의 주장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나가 내가 말하는 거랑 다르면은 넌 틀렸어. 라고 한 이 부분을 조금 고쳐 나가자라는 게 미국 정치권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우리가 또 하나의 변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트럼프의 현재 그 어찌 보면은 이제 킹메이커들이라고 많이들 부르죠. 뒤에 단에 있는 분들이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TV 토론에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바이든의 실수를 유도하는 그러한 뭔가 이런 포인트들을 잡고 TV 토론에 임했던 것처럼 앞으로 나오는 부분에서 이미 이제 전처라고 볼 수 있죠. 트럼프의 전처도 나와서 혐오 정치를 멈췄으면 좋겠다. 이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그 트럼프 우리가 욱하는 성격에 막 이렇게 좀 제멋대로라고 표현하는 트럼프마저도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또다시 공화당 측에서 하나의 또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혐오 정치 측면에서는 트럼프 이슈가 오히려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 우리는 이제 경제 얘기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또 주식 투자 관점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박지영 선생님 주변의 분위기나 뭐 인터넷 여론이나 혹은 여러 가지 보면 트럼프 거의 당선이 확실시됐다라는 여론이 더 굳혀지는 상황입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현지 사정은 모르니까 이제 6월 말에 있었던 TV 토론을 보고 나서 뭐 현지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트럼프가 승리할 확률, 배팅 사이트에서 이게 60%까지 올라갔어요. 6월 말 이후에 거의 동률이었는데 표를 한번 좀 보시면 네. 지지율 지지율 자체도 뭐 이제 격차가 좀 벌어졌고 이제 트럼프의 승리에 배팅하는 이 배팅률 자체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와. 근데 총격 이후에 이게 70%대까지 더 올라갔어요. 더 올라갔어요. 네. 이런 점들을 보면 TV 토론으로 어느 정도 승기를 잡고 이 총격 사건 이게 방점을 찍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경제에 어떻게 대입을 해야 되느냐. 우리 쪽에서는 사실 6월 27일이 장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네. 장이 열리는 가운데 TV 토론을 했거든요. 네네네. TV 토론 하면서 그때 막 방산주들이 움직이고 뭐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큰 기조적인 변화는 없을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됐다라고 해서 중국의 대중관세를 없앤 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밑에 이민자들 들어오는 거 다 열어주진 않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뭐 미국의 정책 자체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업종 땅에서는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만에 하나 야 이게 총격이 일어났어 리스크가 커졌어 그러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커진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아직 미국장이 안 열렸잖아요. 미국장이 금요일에는 기술주가 올라가고 러셀 2000도 올라가고 다 좋게 끝났고 금리도 떨어지고 막 그랬었는데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장이 열리면서 이제 24시간 돌아가는 비트코인 시장은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네. 그게 뭐 위험자산 때문에 그런지 안전자산 때문에 그런지 아직 뭐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비트코인에 뭐 우호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간 건데 오늘 금융시장이 열리면서 채권금리가 떨어지고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아직은 몰라요. 혼돈이거든요. 처음에 외국인이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되면서 장도 지금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 요거 차트 한번 좀 보여주시면 이게 네. 오늘 하루 외국인 수급과 코스피의 움직임이거든요.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잖아요. 외국인이 밀어버리니까 지수도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국은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게 지금 일별 외국인 수급과 코스피 동향입니다. 네. 보면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했어요. 최근 들어서 6월 그러네요. 들어서 매수를 많이 하면서 지수가 거의 3,000 근방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외국인 수급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환이 된다. 그러면 지수단에서는 조금은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식 투자 관점에서 주식 시장에서 바로 또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좀 큰 틀에서 숲을 보자면
어때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70%. 사실 수치로 70%지 체감으로는 거의 100%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후보 바꾸자 누가 되냐 뭐 바이든이 내려오는 만에 이제 이런 얘기가 무의미한 지경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 된다면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나 산업적인 구조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그 차트 저 첫 번째 PT 좀 띄워주시면은 네. 일단 제가 아침에 그래서 들어가서 급히 확인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네. 미국에서 지금 얼마나 그 배팅을 하고 있냐. 요거 말고 저희 PT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제가 미국에 있는 사이트들 쭉 한번 봤는데 현재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트럼프가 다음 대통령이 될 거다라는 그 배당률이라고 부르죠. 배당률이 1 미만입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지금 마이너스예요. 내가 100불을 걸면은 100불을 못 돌려받습니다. 트럼프에 걸면. 그리고는 이게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불을 걸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냐? 배당률이 5배예요. 5배. 네. 배당률이 야. 5배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표인데 이제 각 사이트마다 이게 다 정리가 돼 있길래 제가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지금 뭐 대충 한 5.5배 정도 나온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맨 윗줄이 지금 트럼프에 대한 그런 배팅 값이고 트럼프는 토탈해 보시면은 이게 한 절반 정도? 반은 날리는 거예요. 100불 걸면 50불밖에 못 받는 거고 그 정도로 확률을 높게 보고 있다. 7대3이라는 그런 배팅 값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선에 대한 가능성, 재선에 대한 이 배팅 값이 5배나 뻥튀기가 되는 그래서 30% 미만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조금 시장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트럼프 쪽으로 확실히 기울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트럼프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놓고 보실 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관세를 더 올리겠다예요. 관세를 더 올린다라는 부분에서 이미 뭐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엄청나게 때렸고 그리고는 뭐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관세에 대한 이슈를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전 세계 관세를 10% 관세 장벽을 더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만들든 일본에서 만들든 중국에서 만들든 동남아에서 만들든 간에 미국 외에서 만들면은 미국보다 저렴하게 만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의 꼬리표라고 달리는 게 있죠. 순수입 국가. 미국은 항상 수입을 해서 소비를 하고 그걸로 전 세계의 달러를 퍼주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마가를 외칩니다. 메이크 아메리카를 그레이트 어게인 하겠다. 네. 근데 그 부분에서 그 제조업을 다시 부흥을 시키고 일자리를 부흥을 시키고 미국에서 뭔가를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니어쇼어링도 얘기를 많이 하고 계속해서 이제 언급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서 미국에서 제조를 해서 미국 사람들이 만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시면 미국판 신토부리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제조한 물건 값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싸게 만들어진 다른 나라의 그런 제품들을 관세를 붙여서 경쟁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뉴욕타임즈에서도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기고문이 나왔는데 관세를 올렸다. 트럼프 시기에. 관세 올렸는데 그 관세를 누가 부담했는가라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 부분에서 이야기가 된 거는 그거다 미국 국민들이 부담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면은 미국 인플레가 더 부담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 미국 내에서 어찌 보면은 더 비싼 소비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은 이걸 경제학적으로 놓고 보시면은 돈이 더 많이 돕니다. 상품을 비싼 걸 사고 비싼 걸 소비하다 보니까 더 큰 돈이 움직여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물건 살 때 붙는 세금이 있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우리 법인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세금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고 어찌 보면은 이게 현대통화 이론이라고도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관점으로 보실 때 돈을 계속 찍어내요. 그리고 인플레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는 정부는 계속 빚이 쌓여요. 근데 정부에 들어오는 세금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균형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경제를 구성하는 게 뭐 재무부의 목표고 중앙은행의 목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주식시장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히려 바이든이 되면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법인세를 올릴 거다. 네. 그렇죠? 법인세를 올릴 거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적자를 봤던 그 재정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은 계속 돈을 쓰겠다라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니 경기는 무너지지 않겠지만 법인세를 올리고 부자 증세를 해가지고 오히려 시장은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약간 재선이 되고 나면 색깔이 바뀐다라는 거죠. 네. 세금과 관세, 법인세, 관세 뭐 이런 부분에서 고립주의가 더 강화될 것이고 물가 상승률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우리 겐조님께서 명행 수습 좀 챙겨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수습 챙기면 이제 테이버님이 싫어할까 봐 제가 일부러 말 안 걸고 있거든요. 네. 저 근데 내가 제일 챙기고 있어요.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네네. 네, 궁금했던 게 네, 바로 이제 끌어버리네요. 미국 네. 증시에서 아무래도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게 국내 증시라고 들었는데 그럼 이번 이슈를 통해서 저희가 좀 집중해봐야 할 국내 증시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어떤 거에 좀 예의주시하고 봐야 될지. 오늘 바로 네. 반응 왔잖아요. 방산. 방산. 네. 네. 트럼프 이슈로 지금 오히려 에너지 가격은 아침에 제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 에너지 가격은 빠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국제유가나 이런 건 좀 빠지고 있는 중이고 네. 우리가 트럼프 관련주라고 딱 봤을 때 에너지 그리고는 조선, 방산, 히토류 이런 것들 많이 언급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딱히 유종을 들고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국제유가에 대응되는 기업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원전 쪽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값이 올라가면 조선이 조금 연동돼서 움직이는 게 있고 네. 방산은 계속 얘기하죠. 우리나라에도 방위비 분담금, 유럽에도 뭐 너희들끼리 뭐 이렇게 알아서 무기 체계 갖춰라 이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방산이 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2차 전지도 다뤘잖아요. 네. 혹시 2차 전지 쪽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2차 전지는 네. 뭐 안 좋을 거라고들 다들 보고 있죠. 왜냐하면 네. 트럼프 대통령은 친환경보다는 화석 연료에 조금 더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 그럴 가능성도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가져가는. 근데 그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많이 있고 남았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 한들 법을 없앨 수는 없거든요. 네. 대통령이 뭐 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IRA 법을 폐지하겠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친환경이나 이런 거에는 사실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건 센티멘트적으로 안 좋은 거고 실질적으로 뭐 실적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고 방산도 좋겠지만 저는 딱 떠오른 게 인프라. 인프라 투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었던 게 내가 인프라에 1조를 쏟아붓겠다. 모든 대통령이 다 그러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공통적으로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바이든도 네. 인프라에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전 대통령 시절에 현직 시절에 내가 인프라를 1조 투자를 하겠다 했었고 그러면서 지금 특징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나오면서 계속 기업들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리쇼어링 그리고 프렌드 쇼어링. 뭐 한국도 반도체 공장 미국에 짓잖아요. 예전에는 왜 그 미국이 인프라 투자에 그렇게 급하지 않았었냐면 내수만 하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기가 조금 끊겨도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지금은 한 10년가량 그러니까 자국 기업들도 국내로 들어왔고 외국 기업들도 국내로 들어오고 미국 네네. 내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전기가 끊겨버리면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인프라 투자는 계속 좀 진행이 될 것이다. 좀 가속화될 것이다. 오늘 전력 설비 쪽도 주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쪽들도 좋을 것 같고 제약 바이오도 바이든 시절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의 주가를 보면 뭐 이거는 인과관계는 아니에요. 상관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재임 시절에 주가가 셀트리온이 3-4배 올랐거든요. 그리고 바이든 재임 시절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값 낮춰라. 그다음에 기업 규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그런 거 없이 쫙 풀어주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금리도 내려갈 거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제약주들도 바이오텍 이런 쪽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종을 두 분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전에 트럼프가 되면 주식이 오르냐 이거예요. 올라요? 트럼프가 되면? 근데 우리가 트럼프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그 과거 트럼프의 재임 시절 때 마지막에 코로나 때문에 좀 충격이 있긴 했지만 그리고 그 전에도 사실은 무역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졌어요. 우리나라는 조금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그래서 그게 트럼프가 되면 좋냐 이게 근데 업종이 앞서서도 뭐 말씀을 아무리 해주셨지만 좋아도. 뭐 아까 셀트리온 예도 들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역 전쟁이 터졌을 때 보시면은 반도체 피크아웃이었어요. 그것도 우리는 조금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통령이 되고 어떤 당이 된다 그래서 이게 뭐 주가가 오르냐 빠지냐에 대해서 배팅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프라 투자 트럼프 때 얘기가 나왔다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근데 트럼프 때 미국의 인프라 투자 1조 이상 하겠다라고 1조 달러 이상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슈가 됐던 게 뭐냐 그러면은 근데 트럼프가 너무 돈을 초반에 많이 쓰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2기 때 내가 재선되면은 1조의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1기 때는 그걸 연기했었어요. 실제로 해서 우리나라 현대건설기계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캐터필러 같은 기업들이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기 직전에 엄청 올랐어요. 네. 2배, 3배씩 올라가다가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오히려 코로나 터지고 난 뒤에 재선 때 바이든으로 정권이 넘어가면서 오히려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법을 받아서 만든 게 IRA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인프라 투자와 지금 현재 정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IRA와 그리고는 다음에 누가 들어설지 모르겠지만 다음 정권에서 여전히 AI 관련된 인프라 투자라는 그 법안이라는 것은 한결같이 미국 중심의 미국 내부의 인프라를 새로 고치겠다라고 하는 그 대대적인 투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변압기도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 때 이슈가 됐던 게 지역에 있는 공항이 공항 활주로도 그렇고 공항에 들어가는 그런 모든 곳들이 다 갈라져 있다. 그러니까 인프라가 너무 노후화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출발했던 게 미국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주식시장은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채권 시장을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박재용 차장님한테도 같은 질문. 지금 테이버님 논지로는 결국은 돈 풀기를 통해서 그리고 파월 백악관으로 불러서 너 지금 뭐 하냐 이렇게 슬슬 압박하고 그때도 한번 충돌이 있었잖아요. 파월하고 트럼프하고. 그런 것처럼 뭐 금리 인하를 압박한다 그러고 돈을 푼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역대급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가 완벽하게 안 잡힌 상황에서 이 돈 풀기가 과연 가능하냐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가능하겠죠. 그래 그냥 풀어보래. 물가 상관없이. 2018년도에 이제 파월 의장이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엄청 까임을 당하면서 보험적 금리 인하라는 경제 잘 되고 있고 막 한데 그래도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우리 금리 좀 내릴게요. 그랬거든요. 파월도 공무원이고 재무부도 공무원입니다. 대통령이 까라면 까는. 파월이 안 그런다잖아요. 독립적인 존재라잖아요. 까라면 안 깐다잖아요. 겉으로는 그런데 네. 겉으로는 그런데 사람이 이제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어쩔 수 상대하는 게 없이? 어려운 거고 결국은 그 정권이 가장 그 뭐죠? 표를 많이 지지율이 높을 때. 지지율을 많이 끌어갈 수 있는 정책 쪽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바이든 때보다 더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까 파월 의장이. 지금 미국에 있는 그런 이제 뭐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통화 정책에 있어서 지금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냐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코로나 이전에는 뭐 통화 정책에 대한 주도권이 중앙은행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중앙은행이 국채를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면서 그걸로 시장의 이런 뭐 수요와 공급, 채권 시장에 대한 공급을 좀 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오히려 코로나가 터지고 난 뒤에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재무부에서 돈을 많이 찍어서 많이 푸는 식으로 지금 뭐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그러고는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5.5%까지 올려놨어요. 그러면은 연준이 할 수 있는 앞으로의 대응책이 뭐냐 그러면은 금리를 낮춰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연준이 할 수 있는 대응은 없어요. 그런데 재무부는 여기에서 본인들이 돈을 얼마나 찍어낼지 세금을 얼마나 늘릴지 줄일지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20년 동안은 중앙은행 중심의 통화정책이 유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에 있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앞으로 10년 동안은 중앙은행이 아닌 재무부 중심의 그런 경제 구조가 짜여질 거다. 통화정책 구조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옐런도 공무원이고 파월도 공무원이다. 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재무장관 쪽에 힘이 더 강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오히려 대통령의 뭔가 혹은 뭐 재무부 장관의 발언이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니 돈 풀기는 쉬울 것이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미국 상황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미국 상황에서 재정 정책으로 여러 가지 돈 풀기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도 트럼프가 되면 과연 좋을 것이냐. 만약에 그렇다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크게 올라간 지금 오늘 우리 증시는 왜 죽쓰고 있느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옵션, 위클리 옵션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아직까지 미국장이 안 열렸어요. 미국에서 발생한 미국 대통령 후보의 총격 사건이고 그걸 미국 시장에서 미국 채권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아직까지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거고 우리나라는 트럼프가 되면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힘들어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네. 관세가 관세가 늘어나요. 힘듭니다. 미국에 진출할 자본이 있는 기업들,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런 데들이나 거기에 1차 벤더들은 좋겠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기업들은 다 죽술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우세요? 이렇게 땀을
땀을 뻘뻘 흘리시고. 왠지 긴장이 되고. 미국 사람이세요? 미국 대선 얘기하는데 그러네요. 땀을 네. 뻘뻘 흘리시고.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박정 차장님 어떠세요? 이 트럼프 되면 우리나라 증시 뭐 미국장이 안 열려서 아직 뭐 반영을 안 한다는데 우리나라도 기적의 선반영 아닙니까?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오. 단기적인 이벤트일 뿐이고 테마성 움직임은 좀 있을 수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뭐 대북 관련주라든지 이런 거 그때 뭐 난리였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랑 뭐 김정은이랑 만나고 막 뭐 이렇게 뭐 그러면서 난리였어요. 그러니까 테마성 움직임은 뭐 그것도 주식시장의 일부니까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미국 대통령이 누가 돼서 주식이 빠진다, 경제가 안 좋아진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지. 어떤 대통령이 경제를 망가뜨리겠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결국은 펀더멘탈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누가 대통령이 돼서 이쪽이 좋아질 것이야. 그런 섹터는 몇몇 섹터는 있겠죠. 근데 큰 그림으로 봐서는 지금은 우리나라 주식이 너무 싸기 때문에 네. 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뭐 파월이 대통령이 되든 저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한국 주식이 좀 유리해질 수 있는 국면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KB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간담회가 있었군요. 트럼프 일기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변동성이다. 경제 및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탈세계화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 16분 이 예측을 하니까 트럼프가 재선하면 인플레이션 엄청 오르고 빅스 지수 엄청 오른다. 노벨 경제학상 16분 이길 수 있는 분 손들고 반박 놀.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들이 모여서 만든 펀드가 네. 98년도에 완전 개방했죠. LTCM인가? 완전 개방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죠. 그분 학자니까. 학문을 하시는 분들, 그렇죠. 학문을 하시는 분들은 달라요. 그렇죠. 책 보고 이거 뭐 쓰는데 뭐 그죠? 알아요. 모르지. 네. 그리고 그렇기 아마 때문에. 그런 것도 네. 반영되어 있을 거예요. 그 트럼프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도 그럴 수도 많이 있네. 들어 있을 거예요. 네. 객관적으로 못 봅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없고 학자는 학자일 뿐이다. 여기는 그쵸? 전쟁터다. 주식시장은 예측하는 데 아니다. 대응하는 데다. 그쵸?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는 별로 상관없고 미국 증시가 잘 간다면 글로벌 증시가 잘 간다면 우리나라는 따라가서 거기서 노릴 수 있는 종목들 많을 것이다. 핵심은 하나예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미국 대통령입니다. 네. 미국 경제를 미국 대통령이 박살을 낼까요? 아니요. 그죠? 네. 그럼 미국이 좋으면은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면 걔들은 돈 잘 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글로벌 경기 사이클 자체만 놓고 보시면은 그렇게 걱정할 건 없다. 다만 지금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지난주 목요일 날 하락한 그 나스닥 기술주들이 네. 살짝 지금 차트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아니면 메타도 그렇고 차트가 약간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소위 말하는 이번 실적 발표 직전에 밸류에이션 부담감에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우리나라도 살짝 흔들린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반도체는 내년까지 좋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카니님이 주식할 때 조언 듣지 말아야 할 3인 중 하나가 교수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2인은 누군지 궁금하네요. 네, 올려주시면 좋을 것 증권사 같습니다. 직원? 네? 증권사 직원? 증권사 직원 자폭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 주식 투자는 개인이 하는 겁니다. 맞아요. 누구 조언 듣고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수습이 업종 물어봤으니까 네. 뭐 바이든 당선, 트럼프 당선 그리고 트럼프가 유리한 입장에서 여기서 우리나라 증시랑 연관됐을 때 더 궁금한 업종 있어요? 하나씩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탈탄소 정책 쪽이요. 그쪽이 조금 탈탄소? 궁금해지는데 네. 뭐 ESS 관련해서도 그렇고 좀 듣고 싶습니다. 탈탄소 정책 강화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신재생 바이든- 에너지가 더 죽수냐? 네. 바이든, 트럼프 중에 네. 뭐 심리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안 좋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지금 뭐 20년 동안 이제 봐온 이 정책과 관련된 업종들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게 망하기 시작한 게 글로벌 금융위기 오고 나서 망했거든요. 이제 유럽이 엄청나게 재정 지원을 해주다가 유럽 자기네들이 힘들어지니까 재정 지원을 그냥
한순간에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 망가진 거고 탈탄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풍력, 태양광, 2차 전지까지 지금 다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산업이잖아요. 네. 보조금이 없이 뭐 진행이 되는 국가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그런 국가에서 정부 예산이 줄어든다. 네. 이게 가장 큰 리스크지. 뭐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떤 산업이 뭐 날씨가 뜨거워지고 저는 이거보다는 돈 문제가 더. 재정이 감소하면 요 산업은 안 좋아지고 재정이 방만해지면 이 사업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어디다가 돈을 제일 많이 푸느냐에 대한 개념으로. 테이버님한테는 방산 쪽 궁금해요. 방산이요. 방산 너무 같은 좋은데?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일단은 지금은 수급 플레이로 올라가는 게 좀 많아요. 네. 군대 다녀오셨죠? 아니요. 면제가 둘이네요. 네, 저도 면제예요. 면제는 아니고요. 저는 그 대신에 이제 UDT 우리 동네 특공대. 예, 회사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예. 동네 특공대. 알겠습니다. 방산 말씀해 주세요, 전문가니까. 방산 같은 경우는 네. 숫자로 올라가고 수급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우리가 방산도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이 아주 커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돈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방산 쪽에 정부들이 돈을 씁니다. 네.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돈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기대가 있는 거고 앞서 말씀해 주신 친환경은 대개 또 요상망측하게도 미국에 있는 빅테크가 돈을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돈이 어딘가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그 동네의 실적과 주가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탈탄소는 정책이 누가 되든 간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산 같은 경우는 아까 칩스부터 나왔는데 반도체처럼 이렇게 국가 안보가 걸려 있는 특히 중국을 규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안전과 안보에 관련된 거는 정부가 돈을 쏟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우리가 또 하나의 축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야 단기 수급이지만 결국 실적도 꾸준히 정부가 돈을 쓰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한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화장품도 말씀하셨는데 화장품은 개인들이 돈을 쓰죠. 네. 돈이 들어가는 곳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지금 상황에서 사실상 미국은 뭐 민주당은 거의 손 놓는 지금 혼돈의 분위기인 것 같은데 여기서 매크로적인 산업적인 그런 영향 거기고 업종별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이야기를 딱 해주셨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여기서 채권 금리가 튀는 건 좀 위험합니다. 앞서도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셨는데 경제학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진짜로 우리가 큰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채권 플레이어들이 채권을 집어던진다.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채권에 대해서 약간의 매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주식시장에도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그 얘기 아까 한참 물어봤는데 그 상관없다고 그러셨는데. 채권은 안 돼요. 채권은 위험해요. 채권은 안 된다. 채권은 위험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요거 그 테이버님이 가져오신 심슨 그림 하나 보면서 마무리할까요? 네네네. 일단은 보여주시면은 미국에서 살짝 유행을 했던 그런 부분인데 네. 예, 제가 여기서 띄워야 될까요? 지금 심슨 관련돼서 올라갔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좀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미국에서 이제 뭐 많은 걸 예측한 그런 심슨이라 그러는데 일단 심슨 작가님이 나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나는 이런 걸 그린 적이 없다. 오. 예, 그 어찌 보면 이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뭔가 밈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시장에서 이게 실패했다라고 뜨잖아요. 실패했다라고 뜨는 이유는 어제 이제 생존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라고 그냥 우리가 우스개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슨이 원래 저런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나 뭐 여러 가지 미래 예측이나 이런 걸로 만화가 미리 나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알았냐, 성견지명이 있다, 막 이런 밈이 돌았었는데. 근데 그건 밈일 뿐이다. 저게 하나가 나왔는데 저거는 가짜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한 줄 평하면서 오늘 런치 토크 마무리 해볼까요? 네. 박지영 차장님부터. 뭐 누가 되든 네. 우리 증시에 저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오. 리스크는 이미 선반영 6월 27일 날 선반영 됐기 때문에 네. 네. 우리는 면역 주사를 한번 맞았다. 걱정하지 말자. TV 토론에서 이미 벌써 바이든이 무너지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 리스크라고 하면 이미 선반영이 됐다. 알겠습니다. 테이버님은요? 저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진인사 대천명. 뭐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뭐 사고를 치고 이렇게 저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결국 하늘이 돕는 거는 못 이겨요. 근데 이거는 정말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이 돕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뒤집어질지 혹은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래서 바이든 현 대통령이 후보를 사퇴하는 게 조금 걱정된다.
그런 거는 우리가 조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피격 사건, 요게 이제 미국장에서 오늘 저녁에 어떻게 반영될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우리 장의 움직임 내일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의 런치 토크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 테이버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된 리포트 함께 살펴보시죠. NH투자증권의 반도체 산업 리포트를 시작으로 다올투자증권의 아이돌 산업 전망 이슈, 미래에셋증권에서 다룬 코스맥스를 중심으로 K뷰티의 화장품주 흐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죠. 불만나는 리포트와 함께 이번 주도 힘차게 시작해보자고요. 런치박스 두 번째 코너, 불만나는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장에서 핫하게 다뤄질 이슈들 더욱 뜨겁게 불만내주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작 반도체로 출발할 텐데요. 본격적으로 좀 훑어보기 전에 이 리포트의 핵심 포인트부터 좀 가볍게 짚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네, 일단 지난주에 대만은 원래 매월 매출을 발표합니다. 네. 대만에는 테크 업체들이 많잖아요. 매월 매출을 발표하는데 그래서 업체 증권사들이 각각 자기가 좀 중점으로 보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네. 저번에 한번 한 것처럼 카메라, 모듈 뭐 이렇게 MLCC 기억나시죠? 근데 이번에는 또 반도체 중에서 PC 관련돼서 좀 포인트 아웃을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 그 리포트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PC가 뭐 사실은 우리가 많이 하는 삼성하이닉스의 그 D램에 있어서 PC의 비중은 예전 같진 않아요. 예전에는 한때 한 40~50% 가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20~30년, 15년 전 얘기고 최근에는 계속 줄어서 10% 남짓밖에 안 되거든요. 하지만 뭐가 있나요? 우리 AI 시대가 원래 그 서버로 왔다 갔다 하지만은 최근에 와서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개발자 회의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디바이스. 그러니까 휴대폰하고 PC에서 디바이스 단에서 AI를 처리하자. 그래서 이른바 온 디바이스 AI 시대를 개막을 연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그 축에서는 이제 휴대폰 관련해서는 애플을 봐야 되는 거고 또 한 측에서는 PC 측면에서는 여러 PC 업체들이 있죠. 그래서 PC 업체들이 6월, 7월 달에 AI를 기능을 한 PC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그 관련돼서 좀 언급을 한 게 있어서 그걸 가져온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견조하다. PC 쪽에서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럼 AI PC 쪽의 실적이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속되어 오고 있는 건가요? AI PC가 아직
시작됐으니까 긍정적인 건 아니고 네. AI PC는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거고요. 아. PC 업체들이 네. 그러니까 AI가 아닌 일반 PC들도 또는 서버들도 수요가 6월달 매출을 보니까 나쁘지 않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그래서 AI 쪽은 출시를 이제 시작한 거고 PC 자체의 출하량은 대만에 좀 굉장한 회사에 있어요. 뭐 에이서라든지 아스텍, 뭐 이런 아수스 이런 대만 업체들의 6월달 실적 또는 2분기 실적 자체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네. 견조하다는 얘기고 걔네들도 이제 PC 업체니까는 AI를 탑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제품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는데 아직은 이렇게 폭발적이지 않습니다만은 인텔이냐 AMD라든지 이런 PC에 들어가는 CPU를 만드는 업체들이 AI의 성능을 장착한 CPU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아직은 기대가 있다. 이게 그런 뜻이죠. 결론적으로는 대만의 6월의 그 PC 업체들의 실적은 견조했다. 그 다음에 AI를 탑재한 신제품들이 일부 나왔고 앞으로도 나오는데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CPU의 강자인 인텔과 AMD인데 얘네들의 출시에 되는 AI 기능 담고 있는 PC의 신제품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갖고 지금의 기대가 얼마나 올라갈지 확인이 될 것 같다. 그런 뜻으로 모아질 수 있겠습니다. AMD하고 인텔을 말씀 주셨는데 네. 또 여기 리포트에서는 퀄컴으로 시작한 AI PC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어서요. 맞아요. 네, 이 퀄컴으로 시작했던 AI PC에는 어떤 흐름이 좀 있었나요? 네, 원래 그 5월 달에 5월 말인가 6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 5월이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기네들이 이제는 AI를 담은 CPU 그 PC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이른바 이제 코파일럿 플러스 PC라는 건데 거기에 대한 CPU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퀄컴 걸 쓰기로 했던 거예요. 퀄컴의 스냅드래곤 X 시리즈가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오피스 들어간 PC에 장착된다 그랬거든요. 그 6월달 나왔어요. 네. 6월에 나왔는데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그렇죠. 이제 뭐 시리어스하다고 어떻게 단정질 수 없습니다만 전력이 좀 덜 효율적이었다든가 아니면 뭐 좀 이게 그 좀 하여튼 그래서 좀 문제가 이제 버그가 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핵심은 퀄컴에서 만든 거지만은 네. 그 기반은 ARM이거든요. ARM이 IP를 갖고 있는 거를 퀄컴이 스냅드래곤에 한 건데 퀄컴은 이젠 설계를 한 반도체 칩 설계고 ARM은 IP 업체인데 얘네 네. 간에 갈등도 있었어요. IP 업체하고 CPU 실제 만든 퀄컴과 갈등도 있었을 뿐 아니고 어쨌든 그걸 장착한 PC 자체가 효율성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게 발견이 되면서 조금 이 퀄컴 베이스된 초반에 나온 AI PC는 좀 그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큰 호응을 받진 못했군요. 그렇죠. 아직 뭐 호응보다 조금 좀 미진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좀 지켜봐야 되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CPU, PC의 CPU 강자는 인텔과 AMD인데 네. 인텔도 여기 보시면은 뭐 루나 레이크, 인텔도 새롭게 나오는 제품이 있어요. 그 다음에 AMD도 그런 제품이 있고 네. 그런 제품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 7월부터 나오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을 거예요. 인텔의 아까 말씀드린 루나 레이크 또는 AMD의 스트릭스 포인트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나오면은 아마도 퀄컴 칩 베이스에서 PC가 조금 부진했다고 할 수 있는 AI의 첫 번째 단계를 네. 좀 그 다음 단계 높여주지 않을까라는 게 업그레이드 PC 해줄 수 있다. 네, PC 업체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6월 매출은 이거랑 별개로 대만의 여러 PC 업체들, 에이서라든가 아니면 뭐 이름이 좀 헷갈린데 ASUS, 아스 대표적인 회사들이 뭐 2분기 실적은 매출은 뭐 두 자리 성장했으니까 이런 것들 장착된 것들이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면은 그래서 PC 쪽에서는 회복은 여전히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기대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AI PC 관련해서는 이제 인텔하고 AMD의 앞으로 나올 칩이 조금 네. 긍정적으로 나와줘야 좀 더 기대해 볼 수 맞습니다. 있다. 맞습니다. 네. 앞에 말한 퀄컴처럼 그 어떤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문제는 언제든 생길 수 있죠. 다시 이게 다 리워크 하긴 되는데 네. 그 시간이 걸리면 초반에 좀 김이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럼 PC 업체가 김이 새면은 그 반도체 업체들도 조금 김이 셀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이 되기를 7월이니까 8월 사이에 해결되기를 바라고 새로운 인텔 AMD 칩이 잘 장착돼서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리포트 이제 한 줄 평 달아본다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한 줄 평은 결국은 강자죠. 인텔과 AMD 신제품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출시 이후에 장세 흐름을 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리포트 바로 넘어가면 아이돌 산업 이슈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네. 뉴진스 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혹시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셨나?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네, 이번 리포트 어떤 소식이 좀 준비돼 있을까요? 저 사실은 뉴진스 전체 멤버도 잘 모르고 잘 모르지만은 뭐 국가도 여러 가지라면서요. 예, 네. 그렇죠. 예. 근데 일단 중요한 건 그 회사들이죠. 그렇죠. 종목들, 뭐 하이브, 뭐 또 이렇게 JYP 이렇게 SM인데 다 내려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다올 투자증권 나온 리포트가 제목이 재밌네요. 아이돌 토파보기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너무 귀여워요. 네, 재밌어요. 토파보기. 네. 상징한 것도 재밌는데 이 친구가 한 건 뭐 어떤 개별 리포트 한 게 아니고 일정이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면서 6월달 아까 그 대만의 6월달 매출처럼 여기도 앨범 출하량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6월에 여러 업체들 5개인가 4개인가 업체들의 6월 업데이트 해보니까 앨범 출하량은 YOY로 한 16% 빠진 상태예요. 근데 원래 기대가 좀 많이 낮아져서 주가가 빠진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평가를 하기로 현재 음반 판매량이 바닥 다지기 아니냐. 바닥 다지기가 끝났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닥인가 주가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이 리포트를 가져온 거고요. 네. 일단은 그 6월 달까지 안 좋았던 건 다 아는 건데 이번 달에 일정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엔터 업계 전체적으로. 그래서 네. 그거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져온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JYP에서 액디즈 디지털 싱글 나오고 이번 주 아마 금요일쯤에 하이브에 이게 뭐죠? 이름 까먹었는데 하이브의 정규 2집 발표가 또 있고 네. 다음 주에도 또 SM, YG 계속적으로 일정이 있어요. 특히나 다음 주에 일정이 많네. JYP 트와이스 정규 5집 그 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 JYP 스트레이 키즈 이런 것들이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6월에 그 실적이 안 좋은 거를 좀 한꺼풀 좀 지나가고 나면은 7월달 하반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아주 긍정적으로 쓰지 않았어요. 하반기가 데이터가 반영이 되면 소폭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가 보시면 엄청 빠졌잖아요. 네. 그렇죠? 저번에 하이브 사태 이후로 여러 업체들이 다 같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도 2분기 실적 안 좋은 것이 확인이 되고 그것이 발표되는 시점이 7, 8월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아마 7월 일정 이후의 일정을 받아들이게 되면 주가도 아마 바닥을 좀 다질 수 있는 또는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리포트이기 때문에 이 아이돌 토파보기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바닥 따지기가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또 올릴 일이 남아있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 주신 거죠? 네, 근데 정확한 타이밍이 조금 애매한 게 네. 이게 또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금리라든지 미국의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바닥 다지기가 확인됐다고 누구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쵸. 그런 가능성이 열어놓기 때문에 네. 아마 신규로 진입한다면은 철저히 분할을 해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런 리포트를 보시고 느낌이 왔을 때, 그다음 또 하나는 실적이 나왔을 때, 네. 그 다음에 확실히 수급에서 매기가 붙었을 때 이렇게 네.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돌에 좀 관심이 네. 많아서 보면 이제 뉴진스도 이번에 네. 도쿄돔 무대에서 아주 그렇죠. 제대로 활약을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제 알고리즘에 난리가 났어요. 맨날 나와요. 그래요? 그리고 아이브 같은 경우도 일본 예능에서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도 일본이 지금 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실제로 우리 한국 아이돌들이 일본 무대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더 많이 활약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주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기대치가 낮아져서 일단 일본 음반 수출도 지금 아직은 한 마이너스 영역이거든요. 마이너스 3, 4% 영역인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조금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는 것 같아요. 네. 그 측면에서 다음 주에 나오는 일본 정규 뭐 5집, JYP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뭐 JYP의 뭐 니즈, 그다음에 JYP 트와이스 얘는 이번 다음 주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하이브도 있고 JYP도 있네요. 이런 네. 일정을 보면서 반응이 좋다 그러면은 실적이 반영되기 이제 미리 움직일 수 있죠. 근데 반응이 뭐 쏘쏘하면은 실적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지금 주가가 빠져 있는 상태인데 아까 나눠서 실적 확인하고 갈 것인지 반응을 보고 1차적으로 좀 들어갈 것인지 아니 그런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핫한 거는 반도체나 뭐 또 뭡니까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소외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소외가 좀 이렇게 오래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언젠가는 소외가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역발상으로 조금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볼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리포트 한 4페이지 보면 네. 스포티파이라는 거를 전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맨날 듣는 데서만 듣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음원 스포티파이가 스트리밍 아니구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더라고요. 그렇죠, 유명하죠. 네, 이게. 여기 보면 확실히 재밌는 게 BTS, 네. 뭐 블랙핑크, 네. 그리고 또 뉴진스 이런 친구들의 이런 리스너 추이가 꽤 높게 나와 있어서 아주 최근에. 네, 우리가 그쵸. 생각하는 그 느낌이 수치에도 잘 담겨 있구나, 인기 많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봤어요. 조금 6월, 7월 넘어가서 조금 분위기는 네. 온기까지는 아니지만 최악은 벗어나는 그런 네. 느낌인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리포트 잘 나와 있으니까 지금 잘 말씀하신 스포티파이 월간 리스너스는 우리 말고도 해외 뭐 테일러 스위프트 쭉 언급한 게 있으니까 네. 그 리포트를 주기적으로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재밌는 리포트였습니다. 이 두 번째 리포트 한 줄 평 달아본다면 어떻게 네. 달 수 있을까요? 엔터 네. 소외받았는데 계속 소외될 것인가? 계속 소외될 것인가? 바닥 오늘. 따지기 끝났으니까 그렇죠. 이제 또 네. 올라가 보자. 맞습니다. 네, 한번 관심을 알겠습니다.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화장품주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화장품 업황 흐름 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반적 화장품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6월달 그 실적이 수출 실적이 조금 사람들이 우려를 자아나게 한 측면이 있죠. 주가가 네.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수출 데이터는 매월 3번은 안 나오죠. 10일치, 20일치,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연말 월말 나오는데 저번에 10일치 나온 것 자체가 6월달 데이터인데 조금 낮았는데 그 대부분이 중국이 조정을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오. 중국 부진이 컸어요. 중국이 6월달 대중 우리 화장품 수출이 네. 무려 마이너스 30%. 많이 떨어졌네요. 네, YY로 네. 전월 대비해서도 마이너스 32%니까 대동소이합니다. 안 좋았어요. 네. 근데 특히나 그 6.18 그 프로모션 그 행사가 있었는데 그게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만 안 좋았으면 그러려 하는데 네. 미국도 생각보다는 조금은 둔화됐다고 볼 여지가 있었어요. 그런 측면이 좀 빌미가 되면서 했는데 여기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시면은 물론 오늘 가져온 게 코스맥스 리포트를 가져온 거고 미래에셋증권 했는데 미래에셋증권에서 코스맥스만 한 게 아니고 여러 업체들 묶어서 산업 리포트를 점검을 했어요. 거기 보면은 미국 향 수출이 좀 둔화됐다고 하지만은 그렇게까지 표현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추세가 견고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7월부터는 재차 반등할 거니까 지금은 다시 기회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주가가 미리 빠졌어요. 주가 많이 네, 네. 빠졌죠. 그래서 주가가 그 전체적인 인더스트리가 10배 중반, 16배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중국발로 성장할 때 한 10년 전, 8년 전에 성장할 때 PER 멀티플이 올라가는 속도를 본다면은 네. 6월달이 일시적인 거라고 하면 말이죠. 그러면은 아마도 7월부터 확인이 되면은 PER이 16배, 15배에서 20배 정도까지 과거 패턴 들어오는 건 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금리가 인하가 잘 되고 전반적인 시츄에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 지금은 최근 조정은 아직 미국발로 수출이 꺾이거나 그런 조짐 우려는 과도하다라는 평가를 갖고 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럼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모든 종목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주가가 많이 간 건 조정을 받으니까. 네. 그래도 최근에 리포트 나온 것 중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거, 특히 ODM 남의 걸 만들어주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코스맥스라는 회사를 가져왔어요. 이 가져온 이거는 미래에셋에서 가져온 리포트의 제목이 좋아. 아직도 싸다. 그니까요. 네. 되게 궁금했어요. 목표 주가도 2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뭐 그렇죠. 앞으로 기대되는 이벤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일단 주가 많이 빠졌고 네. 목표 주가를 상향한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진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마진이 높아진다. 적정 마진이. 그러니까 네. 중국은 저조하지만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 남짓 되는데 네. 중국이 저조함에도 국내가 워낙 탄탄하고 마진이 높아지고 동남아가 좀 받쳐주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주가가 많이 빠져서 PER이 오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내년 기준으로 10배 초반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안전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단 아쉬운 건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 근데 성장이 더 빠르니까 밸류에이션이 안 비싸다고 안 싸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주식을 처음 보는 코스맥스 처음 보는 입장에서 조금 부담이 될 소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식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안정을 찾으면은 안 빠지고 안정을 찾으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 레버리지 그러니까 흑자의 기조가 더 세진다는 측면이 확인이 되면은 아마 2분기 실적 이후에 그림을 그려볼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장주이기 때문에 지금 애널리스트가 생각하는 목표 주가까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업사이드가 아직은 남아있다. 그 가격 매력이 부각된다는 그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좀 코스맥스가 저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네. 쇼츠에서 좀 많이 나왔어요. 아, 외국인들이 이렇게 자기 피부에게 딱 맞는 아, 그런 호수를 그렇구나. 여기서 드디어 찾았다 이게, 하면서 리뷰를 좀 많이 올려주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말씀하신 뭐 네. 스킨케어, 뭐 마진이 좋은 것도 있고 오더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측면을 봤을 때는 이 동남아가 좀 잘 나가고 있거든요. 동남아 쪽에서. 동남아 쪽에 네. 그래서 현지에서 우리나라 ODM에 대한 선호가 높아서 이런 추세라면은 중국 때문에 미진한 거가 주가가 반영됐으면 네. 한번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 측면이 이 코스맥스가 전체적인 화장품의 ODM 중심으로의 대변할 수 있는 그 벤치마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유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중국하고 미국에서는 조금 아쉬운 실적을 보여줬지만 네네. 앞으로 보여질 국내 실적 그리고 또 동남아 쪽까지도 앞으로 좀 계속해서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마진 자체가 좋기 때문에 네. 아마 이익에 대한 기대치를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는 주식인 것 같아요. 단기 주가 올라간 거 빼놓고는. 네, 네, 그럼 마지막 리포트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근데 싸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는 주장이잖아요. 네. 뭐 그 매력이 있다는 것 자체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갈지 모르지만 밸류에이션 매력이라는 그 포인트에 좀 눈길이 갑니다. 네, 이번 하반기에도 좀 화장품 업종에서 들려줄 만한 다양한 이벤트들을 네. 나름 기대해보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만나는 리포트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반도체 소식도 다뤄봤고요. 엔터주와 화장품주까지도 다뤄봤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점심 먹기 전에 오전장 체크 한번 해보는 시간입니다. 기막힌 투자 한 끼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주연 대표님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내심 기대했는데 이름이 비슷한 이주현 대표님이 나와주셔서 더 신납니다. 아, 네. 더 즐겁고 그렇죠? 신나고 반갑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뭐 오를 때 나오셨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개장 전에 이제 동시호가 플러스 개장하고 나서는 0.5%로 잘 시작하는 것 같더니만 이게 결국은 좀 밀리는 모양새.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더 거세지는 모양새여서 오늘 장이 또 매가리가 없이 월요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코멘트를 들어본다면 이주연 대표님부터.
네, 뭐 지금 선물 시장도 그렇고요. 한 4거래일 정도 선물에서는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현물에서는 금요일부터 해서 매도세가 출회하기 시작해서 오늘도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CPI 발표 나온 이후에 미증시에서 어떤 M7의 조정 그리고 러셀 2000 지수 그러니까 중소형단의 수급 전환이 일어나면서부터 국내 증시도 약간 조정기를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쪽이 반도체 섹터 뭐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좀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의 조정 뭐 차익 실현 기조라고 해야 되겠죠. 네.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보이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큰 흐름상에서 신고가 돌파하고 나서의 어떤 자연스러운 눌림이 만들어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우려할 만한 그런 흐름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오늘 하루 지나가는 거 지켜보자라는 스탠스인 것 같고 김태성 본부장님은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지수 대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괜찮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지수의 조정에 많은 분들이 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반성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지금 잘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7월달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그동안에 강했던 주도주 뭐 여전히 좋지만 그 외 종목군들의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지금 돌아오고 있으면서 안 오른 섹터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오늘은 뭐 남북 경협주로 엮였었던 종목군들까지 지금 움직이는 시장인데 이런 시장에서 저는 성과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일단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수급 혹은 지수의 움직임을 저는 고민할 때라기보다는 우리가 더 종목에 집중을 하고 그 종목을 좀 유연하게 담아내는 전략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진짜 아리까리해요. 네. 아리까리한 게 미국에서도 러셀 2000인 중소형주가 조금 힘을 받고 그리고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뭐 큰 대형주는 살짝 좀 상승률이 미비한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보면은 보세요. 오르는 거 코인 관련주, 건설 자재, 페인트, 건설 뭐 이런 애들이 오르니까 색깔이 조금 바뀌는 거 아닌가? 약간 그래서 뭐 하이닉스를 많이 담았던 분, 한미반도체나 뭐 IT 쪽을 많이 담았던 분, 혹은 밸류업을 많이 담았던 분, 일단 차익 실현하고 도망갔다가 네. 다시 시장의 색깔이 주도주로 돌아오면 그때 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잘못하면 엇박자 날 것 같고 이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드리면 일단은 홀딩입니까? 저는 일단 추세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면 일단 보유 관점 주도주 같은 경우는 가져가야 될 거고요. 어찌됐든 이제 큰 돈의 물줄기가 완전히 이제 성장주 쪽으로만 다 쏠려간다. 그런 흐름은 아니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실적주들, 뭐 화장품이라든지 전력 설비라든지, 그리고 뭐 좀 전에 얘기하셨던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뭐 금융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잠시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은 보이지만 추세가 꺾였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국내 증시 뭐 돈이 한정되어 있는 뭐 거래 대금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일시적으로 빠지면서 또 다른 쪽이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7월 달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요거까지는 그래도 계속 움직이는 흐름들 나오지 않겠나 7월 달까지는. 그리고 실적 시즌 끝나고 나면 확 변하는 사실 7월 1일부터 약간 변화의 조짐은 보였거든요. 네. 바이오 섹터들 확 올라오면서 일단 성장주 단의 어떤 흐름으로 약간 변화하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김태성 본부장님도 같은 생각이신지? 비중을 줄일 거였다면 네. 진작에 좀 줄였어야죠. 아, 이전에 한 줄였어야 된다. 6월 말 7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에게 수익을 얼마나 크게 줬습니까? 그때 이제 어느 정도의 욕심을 조금은 접어두고 비중을 줄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의 시장이 오히려 더 재미있을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한미반도체를 더 많이 갖고 있거나 뭐 SK하이닉스를 더 많이 갖고 있거나 이러한 분들이 이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실 수 있다라는 판단이 스스로 드신다면 지금 매도할 것은 저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들이 보여주는 수출 데이터 기반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있기 때문에 수급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저는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력기기는 반도체하고는 다르게 만약 수익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일부라도 챙기시는 게 맞고 조정 시 이제 다시 매수를 하시려거든 저는 다가오는 3분기, 4분기 그러니까 하반기까지 이 수출 데이터의 추세가 이어지는지 여부를 저는 다시 확인을 하고 담아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른 포트에 많이 담았던 종목들이 아직 뭐 추세가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자. 하지만 어느 정도 경계태세는 갖춰야겠다라는 게 두 분의 스탠스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막힌 투자와 함께 오늘도 세 가지 주제 가볼 텐데요. 우리 뉴페이스 이주연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2차 전지 여기가 바닥인가 라고 한 200번 외쳤지만 지하실 뚫고 지금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도 오늘 LG엔솔이 4%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발제하셨을 때 이렇게 오늘 또 4% 밀릴지 모르셨죠? 뭐 조정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 정도는 다지는 것 같다. 바닥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관점으로 좀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리까리하게 있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추세적으로 보면 아직도 하향 추세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32만 5천 원짜리를 지금 쌍바닥으로 지지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나서 7월 초에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적이 정말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가이던스도 실질적으로는 뭐 보조금 받지 않았다면 이거는 적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파동으로 보나 이평선으로 보나 여전히 하락 추세인 거는 맞는데 너무나 안 좋은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일단 드는 부분이고요. 지금 분기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일단 한 3분기, 4분기 정도 흑자로 지금 뭐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긴 해요. 전환될 수 있다. 네, 물론 그 기존에 기대하던 만큼의 그 숫자가 안 찍힌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보다 만약에 더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관점이라면 여기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뭐 지금 2차 전지 최근에 갑자기 좀 반등이 나오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7월 들어서면서 아까 제가 바이오 섹터가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 이게 지금 그 수출 위주의 어떤 종목들의 상승 흐름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 커진 시점, 그러니까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높아진 이 상황에서 현재 성장주 단의 어떤 수급이 붙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뭐 국내에서 대표적인 성장주죠.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호재로 작용을 하는 거고요. 2차 전지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고금리에 누가 전기차를 사겠어, 자동차를 사겠어라는 그런 관점이었고 캐파를 늘려야 되고 증설을 해야 되고 공장을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 고금리는 문제였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뭐 해소가 되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시장의 키워드 자체가 트럼프 형님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방산주 터졌죠, 뭐 남북 경협주 터졌죠, 그렇죠. 코인도. 네, 코인도 터졌죠. 뭐 트럼프와 연관된 키워드들은 다 터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IRA 법안을 폐지하겠다, 뭐 이렇게 좀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거래량이 없습니다. 즉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미 벌써 팔 사람들은 다 팔았고 네, 안 팔 사람들만 남아 있는 지금 맞습니다. 매물대 같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도 동의하세요? 좀 동의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완전히 동의를 안 한다기보다 네.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런데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 종목이 너무 많잖아요. 좋은 포인트예요.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종목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기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동의를 하느냐, 동의하지 못하느냐 이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그룹주를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이쪽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대신에 포스코 그룹 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요소들이 더 긍정적인 것 같아서 저는 만약에 포스코 쪽이라면 오케이. 하지만 포스코 쪽이 아닌 에코프로 그룹주라면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주라고 해도 전반적으로 다 간다는 흐름이 아니라 그렇죠. 특히나 그동안 불을 뿜었었던 에코 네. 얘네들은 좀 힘들 수 있다. 그렇죠. 여기도 종목을 잘 찝어야 된다는 거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긴 한데 또 섹터가 가면 다 같이 갈 거예요. 다 같이 간다? 네, 근데 이제 뭐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좀 강하게 가는 종목이 있을 거고 뭐 따라가는 흐름이 나올 거고 하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2차 전지를 지금 이야기를 드리냐면 네. 아시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방송할 때 뭐 150만 원 간다 했다가 제가 지금부터 보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엄청 욕을 먹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악플 이 채널에. 그래서 네. 이게 지금 하락이 나올 때 지금까지 제가 단 한 번도 2차 전지를 좋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다. 지금 2차 전지를 얘기하면 그때 네. 당시에는 2차 전지 팔아야 됩니다. 지금은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그렇죠. 거의 한 100명 중에 90명이 욕을 했다면 지금 2차 전지를 봐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100명 중에 90명이 욕을 해요. 그만큼 분위기가 반전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다 휴먼 인덱스. 맞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단기간에 2차 전지가 뭐 확 치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은 어려울 거예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지금 구간이 어쩌면 정말 최악인 상황이라면 바닥이 될 수 있고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손절은 짧고 만약 정말 제 논리대로 이게 최악인 상황이고 2차 전지 섹터가 바닥이라면 여기가 발바닥 각질이 아니겠습니까? 각질까지. 와. 그럼 업사이드가 굉장히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뒤꿈치 각질 정도 지금 내려와 있다. 그렇죠. 완전 발바닥 각질은 살짝 지났고요. 그거보다는 복숭아뼈 위쪽에 각질. 복숭아뼈 와. 살짝 아래에 이렇게 와, 놓여 있지 않나. 쉽지 않은데. 네, 그런데 이제 추세 전환까지는 추세 전환? 확인을 해보고 접근하셔도 늦지는 않은데 우리가 분명히 관심권을 놓고 지켜봐야 할 섹터는 분명하다. 그럼 이거네요. 일단 여기서 잡는다고 추세적으로 뭐 발바닥 각질에서 갑자기 위로 머리까지 여기 뭐 정수리까지 쫙 간다 이게 아니라 네. 일단은 짧은 수익을 좀 챙기는 구간에서 기회는 있을 것 같다. 그 안에 매수 매도의 그 기술은 개인적인 능력이고. 저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손절을 명확하게 가져간다면 지금 네. 뭐 손절은 한 10% 할 수 있다라면 업사이드는 한 30%가 열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우리가 뭐 이런 손익비를 따져본다라고 했을 때 투자해서 충분히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위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샤파샤님께서 복숭아뼈 각질 표현이 참신하네요. 이렇게 칭찬해 주셨고요. 암살자형님께서 우리는 발바닥 각질에 사서 정수리 비듬에서 팔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상반된 의견도 다 들어봤으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종목만 주시고 넘어간다면 2차 전지 내에서 네. 에코프로. 에코프로. 네. 만약에 지금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다 간다면 네. 그동안 매물대가 쌓였던 뭐 에코프로, 포스코 혹은 셀업체 요런 게 나을까요? 혹은 새롭게 등장하는 실리콘 음극재, 뭐 대주전자재료나 아니면 다른 종목들 요런 애들이 좀 뉴패들이 나을까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뉴페이스들이 훨씬 나을 수 있어요. 네. 나을 수 있는데 글쎄요. 한가닥 했던 종목들이 항상 또 한가닥 해주는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네, 급등했던 종목들이 다시 되돌리는 시점에 또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에코프로에 생존해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별로 없지 않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바닥 논리가 만약에 맞아 떨어진다라면 네. 공매도 들어와 있는 거 쇼커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 특히나 에코프로를 네. 말씀을 해 주셨고 2차 전지 여기가 바닥인 것 같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는 거에는 두 분이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 거고 하지만 이게 언제 어떤 모멘텀으로 얼마만큼 올라와 주느냐는 우리도 좀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기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가볼 텐데요. 김태성 본부장님이 가져오신 주제입니다. 보여주시죠. 게임주, 금리 인하가 온다 게임주 신작 효과는 사실 근데 게임주가 그냥 살짝 올라갈 것 같았던 게
계속해서 어느 정도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와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가 요 정도까지 올라와주는 이번엔 다른가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게 돼요. 네. 그래서 게임주 신작 효과 플러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바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까지 같이 투자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다면? 그렇죠. 일단 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작년 3분기, 4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뭐 실적주, 성장주로 보기보다는 단순히 이제 테마주로 엮여서 좀 많이 봤었던 상황인데 올해 들어오면서 저는 이 섹터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지난 3분기, 4분기에는 단순히 이제 중국에서 새로운 뉴스 판호 발급이라고 하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 그때 움직였었던 섹터가 이제 게임주였는데 이제는 이 중국 판호 발급이라는 뉴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적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주를 한번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자료를 준비를 한 걸 좀 보면서 이야기를 드려보면 네. 결국에 이제 올해 상반기에 가장 큰 이슈몰이를 했었던 것은 넷마블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가장 이제 이 첫 번째로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고 하는 IP에 대한 관심도를 좀 집중시키게 했었던 기업이 이제 넷마블이었고 실제로 그 게임 자체가 정말 좋은 성과를 내면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그렇고 북미 쪽에서도 그렇고 이 다운로드 수 순위 굉장히 상위권에 지금 위치해 있는 그러한 게임이거든요. 그 게임을 기반으로 일단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대한다라는 이제 미래에서 이제 리포트도 있었고 또 넷마블뿐만 아니라 우리가 펄어비스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이쪽도 사실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NC소프트와 함께 도대체 이 검은 사막, 붉은 사막 특히 이제 붉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언제 나오는 거야.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거든요. 벌써 나온다라고 했었다가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제 다가오는 게임컴스 이벤트에서 이 붉은 사막에 대해서 이제 프로모션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펄어비스에 대한 이 주가의 투자를 다시 이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반기에 신작이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도 신작 굉장히 많았었죠. 그리고 또 시프트업이라고 하는 이 IPO가 뭐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슈몰이를 한번 크게 했기 때문에 네. 게임 산업에 혹은 게임 섹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해준 상황에서 하반기에 뭐 7개의 대제라고 하는 뭐 IP도 지금 준비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신작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지금부터 게임주를 다시 한번 볼 때 대신에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게임주를 보자라기보다는 첫 번째로는 실적이 정말 좋아질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있는가. 두 번째,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가. 요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하면서 저는 보시게 된다면 게임주 안에서도 지금 봐야 될 종목분들이 굉장히 많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주 좀 기대감을 가져봐도 될 것 같다. 이주연 대표님 의견도 듣고 싶은데 이주연 대표님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세 가지. 가족, 네. 주식, 네. 게임. 이 세 가지잖아요. 뭐 그렇게 들어갈 수 네. 있죠. 네. 그럼 게임주가 지금 뭐 신작 나온 것들에 대한 그런 반응들, 리뷰들, 거기다가 게임주에 대한 지금 위치와 사람들의 공감대 이런 거 생각했을 때 김태성 기사님이 내용 말씀해 주신 것만큼 게임주가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굉장히 높다? 네네. 일단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판이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성장주 섹터로의 돈이 쏠리고 있는데 게임주가 전형적인 성장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네. 작년 뭐 연말쯤 해서 올해 초에 올해 금리가 뭐 6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다가 뭐 3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가 이제 온다라는 얘기가 붙었을 때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던 게 게임 섹터였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세가 좀 크게 터졌던 게 이 블록체인 관련돼서 이렇게 엮여 있던 종목들, 뭐 위메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였고 실적을 기반으로 오른 것들이 크래프톤이라든지 뭐 좀 전에 얘기해 주셨던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한 3개월 전부터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시장에서 그렇게 큰 거래 대금이 쏠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각이 크게 되지 않았다 뿐이지 작년부터 올해 전망치가 나와 있던 것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어떤 게임주들이 올해부터 실적 턴어라운드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성장주로의 수급 쏠림이 만들어진다라고 봤을 때 뭐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게임주라든지 그동안 못 올랐던 어떤 이런 섹터들의 부각이 될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주 어느 정도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도 팩트고 네. 또 그리고 올라갈 법했는데 못 올라갔었던 것도 팩트고 그래서 판이 바뀔 때 하반기에는 한번 충분히 뭔가 주도주로서 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종목만 받아본다면요? 사실 원픽은 크래프톤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네. 저는 그렇게까지 크래프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워낙 대형주이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크래프톤 살 바에 다른 걸 저는 사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일단 일정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펄어비스를 한번 좀 먼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게임컵스라고 하는 이러한 이벤트를 앞서서 일정주로 볼 수 있는 것은 저는 펄어비스.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저는 넷마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W 게임즈라 그래서 인터넷 상행성 카지노 쪽에 이제 집중하는 이쪽인데 전체 매출의 90%가 해외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결제를 원화로 받겠습니까? 달러로 받겠습니까? 달러로 받으니까 당연히 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유리하고 카지노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새로운 게임을 만드는데 큰 고민이 안 듭니다. 그 돈도 안 규칙이 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디자인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개발비도 안 들어, 그렇죠. 운영비도 안 들어. 그래서 이제 뭐 속도에 대한 뭐 고민은 있겠지만 저는 W 게임즈가 현 구간에서 2월 22일 날 기록했던 고점은 넘어간다. 배팅을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W 게임즈, 펄어비스 그리고 아까 넷마블까지 말씀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넷마블까지. 알겠습니다. 게임주 다시 한번 갈 수 있을지 뭔가 큰 반전을 기대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주가 위치에 대한 기대감, 신작 효과에 대한 기대감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저희가 발제한 건데요. 세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자, 요거는 짧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인 야후의 네이버 지우기는 실패. 아까 한 6시간 전에 조선일보 단독으로 기사가 나왔죠. 일본에서 네이버 압박해서 지분 매각하라는 거 그거 이제 사실상 무효화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당장은 미봉책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뭐 이 사진도 다 갈아치웠고 마음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지분 팔으라고 다시 압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불확실성으로 확 남겨두면 주가 측면에서는 과연 더 좋은가? 언제든지 뒤통수 칠 수 있는데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거든요. 물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이버 최근 15만 원대에서 18만 원대까지 올라오는 이 상황에서 좋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두 분 다? 알겠습니다. 아닌데요? 저는- 안 드셨어요? 네,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안 산다? 안 산다. 오케이. 네. 좋은데 먼저 갔다 옵니다. 네. 좋은 얘기 먼저 듣고. 왜 좋다라고 드신 건지. 일단 그 라인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그렇게 쉽게 지분이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넘어간다라고 해도 이거 뭐 있는 지분을 다 파는 것도 아니거니와 뭐 51%, 49% 가지고 있는 거에 1% 정도나 뭐 그 정도가 왔다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크게 기업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 그것 때문에 대단히 많은 것들이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국민적인 정서상 이거 일본이 훔쳐가? 뺏어가? 약간 이런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지 사실 뭐 그렇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15만 원대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 월봉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가격대가 2014년과 2019년 사이에 박스권을 이루었던 구간까지 주가가 조정이 나왔던 자리예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 실적이 과연 그때 비해서 많이 안 좋아져 있냐 아니면 그때 정도에 놓여 있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이 지금 상장을 한 부분들 그리고 해외에서의 어떤 그 인수합병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 IP에 대한 시너지 효과라든지 향후 네이버에서 우리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많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기존의 어떤 그 구글이라든지 빙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AI 검색에 대한 부분에서 좀 뒤처져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단점으로 지금 꼽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뭐 테무라든지 뭐 이런 잠식이 클 거다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분기 실적 뚜껑을 열었을 때는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잠식률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더 좋아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2분기 실적 뚜껑 열었을 때 만약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큰
변화가 없다라면 저는 네이버의 지금 주가는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지 않겠나. 거기에 지금 성장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금리 인하 시점이 왔기 때문에 사실 별 상관이 없긴 한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모멘텀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기업이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라면 뭐 지금 가격단은 크게 나쁘지 않다. 뭐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라면 15만 원대까지, 16만 원대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내용적인 측면은 알겠는데 김태성 본부장님은 왜 그래도 손을 안 드셨는지.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저도 여기서 가격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없으신 분들은 지금 네이버, 카카오 말고 새롭게 살 종목 많거든요. 차라리 그걸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앞서서 앵커님께서 짚어주셨다시피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라 언제든지 이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5% 10% 먹겠다고 저는 자금이 묶여 있는 것은 지금 시장에선 속도가 지금 생명이 지금 시장에서는 안 맞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저는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 거 많다. 근데 저도 그것도 공감이 잘 안 되는 게 살 게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오늘 발제로 가져오신 건 게임주. 얼마나 좋습니까? 게임주 그래요? 게임주 너무 좋은데요. 게임주 하면 저도 이거 살 거 많은데 굳이 게임주를. 근데 제가 3주 전에 방산주 갖고 왔는데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요? 앵커님이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현대로템을 굳이? 근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다음 주에 또 제가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오겠습니다. 이게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관점의 이게 차이다. 좀 길게 보실 좋은 포인트. 분들은 뭐 포트에 좀 담아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고 이거 언제 가겠어? 막 생각되는 분들은 좀 추세가 상승으로 이렇게 잡혀있는 좀 전에 소개해 주셨던 그런 종목들 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성향에 따라서 좀 편안하게 뭐 묵직한 거 길게 포트에 담아놓고 배당 받으면서 가겠다면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겠죠. 이주연 대표님도 그렇습니다. 지금 첫 번째 2차 전지 여기 바닥이다. 네. 두 번째 게임주 엄청 큰 기회다. 세 번째 네이버 이거보다 더 쌀 수는 없다. 이러니까 이거 근데- 어디다 포인트를 둬야 될까? 근데 맹앵커님은 아실 거예요. 네. 제가 보통 좋아하는 종목들이 테마주라든지 급등주들, 그렇죠. 신고가 가는 것들만 좋아하거든요. 맞네요. 근데 지금 시장의 판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런 내용들도 뭐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이 듭니다. 주제들이 딱 입맛에 맞는. 뭐 입맛에 맞다기보다는 네. 그냥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죠. 요거 그 줄 세우기 한다면 어떻게 돼요? 2차 전지 게임주 네이버 이렇게 한다면 2차 전지 게임주 네이버. 게임주가 아무래도 속도는 더 빠를 것 같아요. 1등. 네, 일단 뭐 추세적으로 보나 우상향 기조를 만들어 놓고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추세의 뭐 상승도 아니고 그냥 바닥권에서 이제 박스권 하단 자리 아니면 바닥권 하단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2차 전지 2등. 네,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2등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 2등, 2차 전지 3등.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과 함께 요 얘기 해봤고요. 2차 전지 여기가 바닥인가? 게임주 신작 효과 그리고 라인야후의 네이버 지우기는 실패. 요 얘기 해보면서 지금 주가 위치가 결국은 좀 내려와 있는 애들에 대한 줍줍 기회. 박앤세일 쇼핑 찬스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략주로 넘어갈게요. 오늘 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사실 밤에 미국장 열리는 거 봐야 되고 맞아요. 미국장까지 혹시나 안 좋다면 그럼 내일 장부터 우리 장 이번 주 다 죽을 수도 있는데 공략주를 잘 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공략주, 오후장 공략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가져온다면 어떤 종목일지 공개됐는데요. LG이노텍과 우진입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의 우진 먼저 살펴볼까요? 한 3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LG이노텍과 비교해봤을 때 너무 이제 중소형주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만약 오늘 미국 증시가 흔들리게 되면 뉴스가 살아있는, 그러니까 수급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쪽을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일정을 하나 기다리고 있는 게 있죠. 체코 원전 수주 MOU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원전 쪽을 한번 바라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제 체코 쪽이 잘 풀리게 된다라고 하면 체코뿐만 아니라 지금 루마니아라든지 방산이 그러했듯이 원전도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 쪽에서 원전 쪽은 조금은 이제
친척인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었던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M7이라고 일컬어지는 기업들도 지금 당장 전력 공급을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들이 모두 지금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도 같이 이제 성장을 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의 전력은 원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소형원전 SMR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저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우진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계측기를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이미 이제 국내 기업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체코 쪽이 잘 풀려서 한전 KPS가 수주를 따서 설계를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시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우진이 만들고 있는 바로 이 계측기 부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 그러니까 현재가로도 적극적으로 한번 트레이딩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세론 뉴스가 언제 나올지 모르고 언제 변동성이 나올지 모르니까 저는 목표가 12,000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9,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하게 되면 그때 손절을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저는 오늘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세가 나올 때는 목표가는 12,000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모멘텀 플레이를 해보자라는 트레이딩의 영역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만큼 변동성이 높을 거란 거는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실 거고 목표가는 12,0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9,500원. 이게 뭐 체코 17일 날 나와가지고 그때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 전에 미리 쫙 차익 실현해가지고 빠질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절가를 기술적으로 철저하게 냉정하게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LG 이노텍으로 가봅니다. 네. 애플 요즘 잘 나가요? 애플 전망도 좋고. 나쁘지 않죠. 네. AI 붙여서 나온다는데 혹시 AI 붙여서 새로 애플 나오면 바꾸실 건가요? 바꾼 지 얼마 안 됐지만 사실 AI로 뭘 써야 되나 싶어가지고 나오는 거 보고. 그렇죠. 어떤 기능들이 달려 있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애플 쓰시는 분들은 그 뭐 기능이 좋아서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기능이 나 좋아. 애플 써라는 그것 때문에 쓰시는 거 아닌가요? 야, 너 아직 AI 안 되는 애플 써? 약간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뭐 기능 때문에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어쨌든 네, 어, 브랜드 이미지. 네, 애플의 그 9월달에 신규 폰이 이제 출시가 되는데 이때 이제 나오는 거, 그 전 단계 프로나 울트라 버전부터 해서 이제 AI들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 애플 굉장히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애플의 이 종교처럼 애플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거 나오면 항상 바꿔줘야죠. 그 수요가 일단 AI 때문에 좀 커질 가능성 높지 않겠나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국내에서 이제 애플 관련주 하면 LG 이노텍하고 뭐 BH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LG 이노텍이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 굉장히 괜찮게 나오면서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던 이 하락 트렌드를 드디어 벗겨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네. 다들 아시다시피 저평가됐다고 안 가잖아요. 계속 저평가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규 폰 출시라는 모멘텀이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판이나 뭐 광학 솔루션 관련해서 이번에 그 신규 폰이 출시하고 그게 이제 잘 팔리게 될 경우에는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트레이딩이나 투자 아이디어는 뭐 다른 것보다는 이 애플의 신규 폰 출시와 맞물려서 지금 현재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 부분에 올라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매수가는 지금 한 1,000원 정도 차이 나는데 29만 5천 원 정도 뭐 지금 가격이나 뭐 종가쯤에 이 가격단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뭐 종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자리인 한 32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좀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네. 역시나 손절입니다. 아무리 좋은 논리가 있고 아무리 종목이 좋고 뭐 재료가 좋고 모멘텀이 있고 한들 추세가 깨져버리면 조정을 좀 깊게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손절가는 여러분들이 잘 지키시면서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7만 5천 원
사실 손절 안 되면 주식 안 해야 됩니다. 네, 그거 꼭 기억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안 되면 주식 안 해야 된다. 손절가 27만 5천 원, 매수가 29만 5천 원, 목표가 32만 원 정도. 요즘에 추세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네. 흐름 타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어떻게 AI와 그 차기 핸드폰을 더 기대감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또 이노텍도 더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내야 되나요? 한 10초 정도 오후장까지 걱정이 많으세요. 지금 장 어지럽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오후장까지 이렇게 하자. 딱 한 줄 코멘트 하나씩 듣고 갔으면 좋겠는데 김태성 본부장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게임주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게임주입니다. 오늘 컨셉 확실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오늘 그냥 하루 지나가는 거 보자. 네. 이주연 대표님은요? 걱정이 되시면 딜 사이트 계속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분이 이렇게 애드립 치시는 거 보니까 오늘 오후장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무너지거나 뭐 크게 흔들리거나 하는 거 없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 하루 잘 방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과 이주연 대표 그리고 저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는 같은 시간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